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일한 공습 이후 전면 충돌로 번진 이번 사태는 겉으로는 중동 지역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질서의 균형을 통째로 재편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균형이 깨지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 바로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 선택했습니다. 당장 불타는 중동을 잡기 위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동아시아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공백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너뜨리고 생산시설과 지휘체계를 타격하며 전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가 진영은 이란 작전을 두고 분열됐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안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초강대국 미국이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바로 중동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한국에서 빠져나간 방공자산은 단순히 잠시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배넌이 직접 지적했듯 한 번 떠난 자산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중동 전장은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5만 달러 드론 하나를 막기 위해 100억짜리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이른바 가성비 소모전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극심한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중동의 포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방공자산을 다시 한반도로 돌려보낼 리 만무합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영구적인 공백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발사대는 줄어들었고 부품 공급망은 무너졌으며 지휘체계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 번에 쏟아붓던 미사일 파상 공세 대신 상대의 방공망 재고를 갉아먹는 드론과 분산형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앙지휘부가 파괴되더라도 전국 31개 주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타격을 지속하는 분산형 모자이크 방어 지침 DMD를 가동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누가 더 화력이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끈질기게 버티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주체를 언급하며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무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며 거친 언사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은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의 청구서 예고입니다. 다만 이 발언이 공식 정책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백악관이 해당 연설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가 서둘러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실제 주한미군 규모인 28,500명을 45,000명으로 부풀려 부르는 특유의 과장화법이 동원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나토 탈퇴를 강력히 검토하겠다며 동맹국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을 콕 집어 안보 무임승차론에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흔드는 방식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가 내세우는 논리의 치명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향후 그가 들이밀 무역과 안보 협상의 가혹한 청구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가적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이토록 깊은 불만을 표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손익계산서에 의존하는 그의 독특한 사업가적 동맹 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이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비즈니스 계약 관계에 불과합니다. 동맹이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그는 지난달 14일 한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을 파견하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맹국들과의 사전 상의나 외교적 조율 없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전격적으로 개시한 이후에 터져나온 사후 요구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에 곤혹스러워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화병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배신이자 비협조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미리 상의하지 않은 전쟁. 그런데 책임은 동맹에게 돌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미국은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시혜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필요할 때 동맹국들이 즉각적으로 피를 흘리거나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를 넘어 배은망덕한 행위로 비치는 것입니다. 즉각 응답하지 않으면 배신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필연적으로 한국을 향한 가혹한 무역안보협상 청구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갈등화 중에서도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고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EU 등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과잉 생산 및 생산 역량, 강제 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등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유보 판결로 인해 발생한 상호관세의 공백을 행정조치로 메우고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다분히 계산된 포석입니다. 안보 다음은 반드시 돈입니다.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피는 우리가 흘리고 돈도 우리가 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비협조를 명분 삼아 방위비 분담금의 폭발적인 인상을 요구하거나 자동차 및 첨단 산업에 대한 고율의 관세 폭탄을 무기로 들고 나와 한국의 목줄을 죄어올 가능성을 엄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안보를 인질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뜯어내는 트럼프식 약탈적 동맹 관리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압박형 거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주한미군이 핵무력 바로 옆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는 대단히 모순적이고 아전인수격인 논리입니다. 첫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궁극적인 표적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 본토입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을 상대로는 굳이 핵을 쓰지 않더라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방대한 장사정포와 재래식 전력을 보유해왔습니다. 북한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굶주림을 견뎌가며 핵과 ICBM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진짜 이유는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북한 핵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을 겨냥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핵무력 바로 옆에 주둔하며 북핵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자신의 본토 안보와 태평양 사령부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인 셈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배치입니다. 둘째, 한국은 이미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스스로 완벽하게 방어하고도 남을 만큼의 압도적인 국방력과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무계열 미사일 전력, 막강한 화력의 포병부대, 그리고 최첨단 K방산의 결정체들을 실전 배치하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시혜적인 보호 아래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과거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의 회고록을 통해 철저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상습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참모들을 압박했습니다. 에스퍼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에 뜯기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써먹으라고 끊임없이 지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방패가 아니라 협상카드였습니다. 참모들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방위적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교두보라며 만료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생색을 내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과 양보를 뜯어내기 위한 불량한 협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모들의 증언으로 이미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스스로 말했습니다. 배넌의 언급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해군이 순찰 임무를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즉, 미국은 더 이상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함께 싸우고 피 흘려야 하는 나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냉혹한 자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이미 중동의 실전전장에서 아주 통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방산입니다. 미국이 고가의 요격미사일 소모에 허덕이며 딜레마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전혀 다른 해법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은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을 상대로 실전에서 백발백중의 요격 성과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무기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기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몇 대를 더 파는 수출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무기는 얼마나 화려하고 강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느냐로 그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 거대한 소모전의 싸움에서 한국은 이미 정답을 쥐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부국들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한국의 천군과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방패를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더 단단하고 실용적인 방패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다만 이 거대한 기회 앞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적 경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특정 진영의 무기 공급처로만 낙인 찍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방산 수출의 활로를 뚫는 것과 별개로 우리의 무기가 중동의 참혹한 분쟁을 격화시키는 도구로 비치지 않도록 세련되고 정교한 외교적 스탠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리적인 방산 세일즈가 자칫 또 다른 외교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정권과 기업이 함께 치밀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냉혹한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언제든 자국의 이익과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반도의 방패를 가져갈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안보의 공백을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무기로 스스로 메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실을 똑바로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무역 보복과 가혹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비굴한 저자세나 섣부른 양보가 아니라 원칙과 국익에 기반한 단호하고 당당한 맞대응입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를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국방과 핵 잠재력 확보로 나아가는 합법적이고 역사적인 기회로 역이용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이라는 방패를 거두겠다면 우리 역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등 확보하겠다는 당당한 논리로 미국 조야를 압박해야 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흔들린다면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역과 경제 분야의 압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제규범과 다자간 연대로 맞서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죄어온다면 우리는 같은 처지에 놓인 유럽연합 EU, 일본 등과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다자주의적 압박으로 맞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차지하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무기로 삼아 미국의 일방적인 욕구가 오히려 미국 첨단 산업 생태계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당당하게 경고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경제는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같은 사안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원칙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벌여놓은 분쟁에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끌려들어가 우리 선박의 안전과 중동 외교 지형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병을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에너지 안보라는 실리를 철저히 계산한 뒤 가장 실익이 큰 방식으로 우리가 주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동맹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와 일방주의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모순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주국방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는 오히려 한미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건강한 진짜 동맹으로 성숙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흔들림 없는 단합된 모습으로 트럼프발 폭풍에 맞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비굴한 동맹은 영원할 수 없지만
당당하고 자강을 이룬 국가의 동맹은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청구서에 이제 한국이 답을 쓸 차례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는 순간 동아시아는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다. 지금 벌어지는 문제를 단순한 중동 전쟁의 확산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은 전장의 위치가 아니라 자원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이동했는가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화력과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전장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강대국의 진짜 한계는 승리 장면이 아니라 유지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한쪽 전장에서 하루를 버티기 위해 다른 전장의 억제력을 깎아먹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작전 조정이 아니라 전략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반도는 더 이상 주변 변수가 아니라 가장 민감한 시험대가 됩니다. 미국은 늘 동맹의 신뢰를 말해왔지만 실제 위기 국면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급한 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이 이미 붙은 곳에 모든 소방, 자산을 몰아넣고 아직 불이 번지지 않은 지역은 위험을 감수한 채 지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동아시아는 안정된 전선이어서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춰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늦춰진 공백이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시간표를 다시 계산할 것이고 북한은 억제 구조의 균열을 탐색할 것이며 일본은 자국 중심의 안보 재정렬 논리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전장은 중동에 있지만 계산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미국 내부의 사정입니다. 밖에서는 강경해 보여도 안에서는 분열되어 있는 초강대국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동맹을 다룹니다. 대외적으로는 힘을 과시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선거, 여론, 예산, 재고, 피로감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의 미국은 원칙적 동맹 관리보다 비용 절감형 동맹 관리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략 자산은 선택적으로 배치하고 동맹국에는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기며 그 과정에서 안보와 무역을 하나의 청구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동맹은 보호체계가 아니라 정산체계로 변질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구조적 변화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당장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동맹의 안정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력이 남아있어도 지속성이 흔들리면 억제력은 약해집니다. 더구나 최근 전쟁 양상은 값비싼 자산 하나로 단순히 판을 뒤집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는가가 우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값싼 드론과 분산형 타격수단이 고가의 요격체계를 계속 소모시키는 구조에서는 전통적인 압도적 우위가 오히려 비효율로 변합니다. 미국이 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강한 방식으로만 싸워온 결과 오래 버티는 싸움에서 비용 구조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의 피로는 패배 장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되돌려야 할 자산을 되돌리지 못하는 순간 그 피로는 이미 현실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언제나 한반도의 방패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이제는 전략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습관이 아직도 일부 정책 판단에 바닥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변했는데 계산법이 그대로라면 손해를 보는 쪽은 늘 늦게 움직인 쪽입니다. 미국은 중동에 자산을 집중하면서도 한국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그 요구를 안보 기여와 무역, 양보라는 두 개의 통로로 밀어넣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응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의 압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입니다. 누구를 먼저 지키고 누구에게 먼저 비용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첫 번째 판단은 공포가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반도 안보가 더 이상 자동 반사적인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대비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질문이 바뀝니다. 미국이 떠날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이 일부를 비우는 동안 한국은 무엇으로 시간을 벌고 무엇으로 억제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답은 선언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옵니다. 산업, 재고, 생산 속도, 비용 구조, 지휘 체계, 요격 지속성, 그리고 외교적 선택지까지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강한 말보다 강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병력 배치가 아니라 누가 장기 소모전에 적응할 수 있느냐는 더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장은 화력의 우열이 아니라 비용 구조의 붕괴로 승패가 갈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중동에서 확인되는 가장 불편한 현실은 단순합니다. 값이 싼 공격 수단이 값비싼 방어 체계를 계속 소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무기 체계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회계, 구조 자체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수만 달러 수준의 드론을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 이상의 요격수단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국가라도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재고, 그리고 유지 능력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완벽한 방어가 아니라 다음 방어를 지속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는가입니다. 미국이 직면한 핵심 딜레마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기존의 방공체계는 고성능, 고정밀, 고비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특정 목표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저가 위협을 장기간 감당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량의 미사일을 한 번에 쏟아붓는 방식에서 벗어나 드론과 분산형 공격으로 방어 자산의 재고를 천천히 갉아먹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방어 측은 매번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실질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장의 주도권은 더 많은 화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더 오래 같은 수준의 대응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전술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과 공급망까지 동시에 압박합니다. 고가 요격수단은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어렵고 핵심, 부품과 공정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저가 드론과 단순화된 공격 수단은 훨씬 빠르게 생산과 보충이 가능합니다. 이 비대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벌립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와 보충되는 속도가 맞지 않는 순간, 아무리 강한 체계도 결국은 선택과 포기를 강요받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지킬 것인지, 어떤 구역을 비워둘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초강대국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방어하지 못하는 순간 억제력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대칭 구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비용 소모전의 압력은 곧 다른 전장으로 확산됩니다. 하나의 전장에서 재고가 소모되면 다른 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여유는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일한 수준의 방어 태세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 선택입니다. 어디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입할 것인가, 어디에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동맹의 서열도 함께 재정렬됩니다. 선언이 아니라 배치로 드러나는 서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의 압도적 우위라는 개념은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때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강도로 대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요격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요격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국가 중심의 방어 체계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해도 재정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짧게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소모전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그대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단순히 미국이 바쁘다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바쁜 것이 아니라 비용, 구조에 묶여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자산을 더 투입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투입을 줄이면 방어 공백이 생기는 이중 압박 속에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 다른 전장에서의 존재감 축소로 이어집니다. 중동에서 더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덜 버티는 선택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함의는 명확해집니다. 방어 자산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산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산은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지금의 비용 구조로 얼마나 오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동맹은 자동 보호 체계가 아니라 조건부 배치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빠져나간 자산은 돌아오지 않는다. 문제는 철수가 아니라 복귀 불능 구조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전력 이동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일시적 공백으로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는 구조적 공백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장에서 자산이 이동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동의 방향보다 그 이동이 되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중동으로 빨려 들어간 방어 자산이 다시 동아시아로 재배치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재고, 생산, 정치적 우선순위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재고입니다. 앞선 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방어 자산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재고가 줄어들면 선택은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즉,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만 자산을 집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당장 폭발하지 않는 전선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판단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억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상대가 시험을 시작하면 이미 줄어든 재고로는 초기 대응조차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생산입니다. 고성능 방어 체계는 단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잡한 공정, 제한된 공급망, 그리고 높은 비용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소모된 자산을 빠르게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전장에서 자산이 소모되는 속도와 생산으로 보충되는 속도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면 그 격차는 누적됩니다. 누적된 격차는 결국 특정 지역에서의 전력 공백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벌어진 간극은 단순히 추가 생산으로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생산 능력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빠져나간 자산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배치가 아니라 이미 소모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그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정치적 우선순위입니다. 자산이 충분하고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결국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국내 정치, 선거, 여론, 동맹 관리, 전략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과 같이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는 외부, 전장보다 내부 안정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책 결정은 일관성을 잃고 단기적 대응에 치우치게 됩니다. 즉, 장기적인 동맹 안정성보다 당장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반도와 같은 전선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귀 불능 상태입니다. 자산이 한번 빠져나간 뒤 재고 부족,
생산 지연,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가 겹치면 그 자산은 사실상 다른 전장에 고정됩니다. 겉으로는 순환 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구 배치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 구조는 이미 다른 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입니다. 특정 지역에 투입된 자산이 예상보다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사이 다른 지역은 점점 더 얇아지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얇아진 전선은 다시 두꺼워지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백이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억제력의 공백은 곧 신호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현대는 배치된 자산의 규모뿐 아니라 그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증원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 대한 증원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가 감지되면 그것은 곧 시험의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억제는 단순한 방어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행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작은 도발이 누적되고 누적된 도발은 결국 더 큰 충돌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문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자산이 배치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게 추가 자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에서는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 공백과 구조적 공백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산이 빠져나간 상태 자체보다 그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이 상황에서 동맹은 더 이상 자동 보장 장치가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요소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가변성은 곧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이미 시작된 구조 변화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일 뿐이다. 지금 많은 분석이 트럼프 개인의 언사와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은 현상의 표면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는 갑자기 등장해 동맹을 흔든 인물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축적되어 온 비용 압박과 전략 피로가 정치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로 재정해야 하는 방식 역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글로벌 개입 비용을 재분배하려는 시스템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 왔지만 그 구조는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재고를 바탕으로 여러 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앞선 전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가정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상승하고 생산은 제한되며 전장은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동맹은 더 이상 확장된 방패가 아니라 분산된 부담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재해석이 정치 언어로 번역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식 발언입니다. 직설적이고 거칠지만 방향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동맹을 향한 압박이 군사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사적 기여 요구와 동시에 무역, 산업, 기술 영역까지 연결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교환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방어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장 접근, 산업, 양보, 재정 부담을 동시에 요구하는 다층적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 번의 양보가 끝이 아니라 다음 요구를 정당화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이후 협상은 항상 그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트럼프의 발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즉각적 응답에 대한 집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전 조율 없이 시작된 작전 이후에 동맹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배신으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동맹 운영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비용을 빠르게 회수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시간을 들여 합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상은 점점 짧아지고 압박은 더 직접적이 됩니다. 외교적 완충 장치가 사라질수록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특정 행정부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내부적으로 축적된 재정 부담과 전쟁 피로는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동맹에 대한 비용, 뭔가라는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트럼프식 언어가 아니더라도 트럼프식 계산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동맹은 더 이상 안정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건이 재협상되는 계약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주한미군과 같은 배치, 자산이 전략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억제와 안정의 상징으로 기능해 왔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마다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 위협을 통해 더 많은 재정적,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협이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협상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즉, 철수하지 않아도 철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계산을 바꾸는 수단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동맹이 더 이상 보장된 구조가 아니라 조건부, 선택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자원의 재배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는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전략적 자산, 산업 경쟁력, 공급망 위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직면하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기여를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협상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기존의 틀 안에서만 대응한다면 요구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그 확대는 새로운 기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여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려 한다면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해집니다. 동맹이 계약으로 변하는 순간 협상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보호가 아니라 청구서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청구 방식이다. 지금 미국이 동맹을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안보 비용의 구조화입니다. 과거에는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명시적 항목으로 비용을 나눴다면 현재는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비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기여 요구, 무역 압박, 산업 규제, 공급망, 재편까지 모두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양보를 끌어내는 다층적 청구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역법과 같은 행정수단이 안보 이슈와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특정 국가의 산업 구조나 생산 능력을 문제 삼아 조사를 개시하고 이를 통해 관세나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동맹 단계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접근입니다. 그러나 비용 회수를 최우선으로 두는 구조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상대는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군사적 요구를 거부하면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경제적 양보를 거부하면 안보 비용이 증가하는 식의 교차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군사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 다음 경제적 요구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장이 먼저 열리고 청구서는 나중에 도착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시작된 군사작전 이후에 동맹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으로 전환하는 패턴은 이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군사적 긴박성을 활용해 협상 시간을 줄이고 그 틈에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기여의 기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방위비 분담금과 병력 파견 정도가 주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해상작전 참여, 특정 지역, 파병, 산업정책 조정,
기술 협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동맹국이 제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군사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이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조건을 맞춰야 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한번 설정된 기준은 이후 협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질수록 부담은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청구 구조는 특히 중견 국가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초강대국은 자체 시장과 산업 규모로 일부 요구를 상쇄할 수 있지만 중견 국가는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밀릴 경우 군사와 경제 양쪽에서 동시에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자산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카드가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압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조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공적으로 비용을 회수한 방식은 이후에도 재사용됩니다. 특정 시점에 파병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양보를 얻어냈다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맹국이 이전 기준을 수용했다면 새로운 요구를 거부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기준이 누적되면서 협상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결국 동맹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직면하는 핵심 과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요구에 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구 구조 자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존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대응한다면 요구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반대로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협상의 틀을 재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맹이 거래로 전환된 환경에서는 어떤 자산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군사적 기여와 경제적 양보를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재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정의하지 않으면 상대가 대신 정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구조를 선택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한국은 이미 다른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중동 전장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히 어떤 무기가 정확한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같은 수준의 방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기존의 국가 중심 방어 체계는 점점 불리한 위치로 밀려납니다. 한 번의 완벽한 요격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하는 순간 비용이 폭발합니다. 결국 방어의 지속성이 무너지면서 억제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선택한 접근 방식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성능을 극대화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를 중심에 놓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방공체계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반복되는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균형을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운용, 보충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즉, 한 번의 교전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기준으로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값싼 드론과 분산형 공격이 주도하는 현대 전장에서 더 높은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차이는 산업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은 방산 생산 체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품 공급망과 생산 공정이 비교적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도로 복잡한 소수의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
다층적이고 분산된 생산 구조를 통해 필요에 따라 출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전장에서 소모된 자산을 보충하는 속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전쟁은 재고 싸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생산과 보충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또한 한국의 접근은 운용 개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국가 자산을 중심으로 한 집중 방어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방어 수단을 결합해 위협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지점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보다 여러 층에서 위협을 흡수하고 소모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공격 측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방어 측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군사적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 시장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경쟁 양상이 비용 효율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특히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는 더 강한 신뢰를 얻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도 단순히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더 적합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하나의 오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의 방산이 미국을 대체한다는 단순한 서사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가 중심의 정밀 타격 체계와 비용 효율 중심의 지속, 방어 체계는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대체가 아니라 재정의에 가깝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어떤 구조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곧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쪽이 주도권을 가졌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방식에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전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핵심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이해하고 구조를 바꿨느냐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함이 기존 방식에 묶여있는 한 비용 구조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통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커질수록 단순한 군사협력 이상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 기회는 동시에 정치적 함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주목받는 흐름을 단순한 수출, 확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열리고 있는 시장은 상업적 기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건이 걸린 전장입니다. 특정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 국가의 안보 구조에 일부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동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지역에서는 하나의 거래가 곧 다른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는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 수출은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위치를 재배치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는 낙인 효과입니다. 특정 진영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순간 중립적 공급자가 아니라 해당 진영의 일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인식이 단기간에 형성되지만 해소되기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특정 관계에 깊이 들어갈 경우 이후 다른 시장이나 외교 관계에서 제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해상 운송, 금융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낙인이 실질적인 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변수는 확전의 연쇄 반응입니다. 한 국가에 제공된 방어 능력이 상대 국가의 위협 인식을 자극하면
그 국가는 다시 새로운 무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군비 경쟁이 촉발되고 방산 수출국은 경쟁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깊이 들어갈수록 특정 시점에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누구의 요구를 우선할 것인지, 어떤 계약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집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비즈니스 판단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정치적 조건의 변화입니다. 중동 지역의 특징은 정권, 정책, 외교 방향이 비교적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협력 관계가 내일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장기 계약과 기술 이전이 동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체계를 깊이 제공할수록 그 체계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방산 수출이 확대될수록 한국은 점점 더 많은 외교적 결정을 동시에 내려야 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접근은 군사적 성공을 그대로 외교적 성공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두 영역은 동일한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효율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상황이 외부 압박과 결합될 가능성입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방산 활동이 확대될수록 영대국들은 이를 자국의 영향력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직접적인 군사 경쟁이 아니라 외교적 견제와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체 외교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한 지역에서의 선택이 다른 지역에서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교차 구조가 형성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산업적 이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비용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확대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한 번의 잘못된 정렬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개입을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를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명확하다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선택의 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산은 수출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점에 서 있을 것인가에 따라 같은 거래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요구받게 될 선택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선택은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동맹을 재설계할 것인가다. 앞선 흐름이 모두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자원 배치가 변하고 비용 구조가 압박을 만들고 동맹이 청구서로 전환되는 순간 한국에게 남는 것은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 설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지켜줄 것인가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 것인가를 정의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전환을 읽지 못하면 모든 대응은 항상 늦어집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방위비와 군사적 기여를 확대하며 무역 압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접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핵심 문제는 기준이 계속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수용된 요구는 다음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누적되고 협상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됩니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자주적 억제력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방어체계와 억제수단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능력입니다. 생산, 재고, 지휘, 대응 속도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자립형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박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상의 지렛대도 함께 커집니다.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상대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는 단순한 수출 자산이 아니라 협상 자산입니다.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산을 단순한 교역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연결된 협상 카드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무분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협상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접근이 이 조합을 명확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군사와 경제, 외교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내부 압박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영역에서 양보하면 다른 영역에서 그 양보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어떤 조건으로 묶을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속도입니다. 상대는 이미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요구는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협상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느린 대응은 곧 선택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있다면 같은 압박 속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는 단순한 행정 능력이 아니라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수동적으로 조건을 받아들이는 동맹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동맹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지속성, 산업적 대체 불가능성, 외교적 균형 감각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영역에서의 성과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에서는 선택을 미루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미루는 순간 상대가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재설계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단순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방어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구조 변화로 인식하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설정되는 순간 동맹의 형태와 협상의 방향,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